2020년 새해가 되자마자 CES에서 모두가 한 가지 얘기만 하더라고요. 바로 차세대 AI의 심장, HBM4 말이에요. 오늘 이 주제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더 빠른 메모리가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대한 기술적인 갈림길 앞에서 시장의 진짜 강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속사정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지금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HBM4를 준비하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던데 오늘은 바로 그 결정의 의미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HBM4는 그냥 성능 개선판이 아니거든요. AI 모델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달라고 막 소리치는데 메모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상황이 온 거죠. 그게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군요. 네, 그 거대한 벽을 허물기 위해 나온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이제 프로세서를 돕는 똑똑한 조수 역할까지 하도록 설계됐으니까요. 아, 기술의 이상과 기업의 차가운 현실, 그 사이의 줄다리기를 들여다보는 거군요. 재밌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벽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CES 2026에서 마이크론과 삼성, SK 하이닉스가 약속이나 한 듯이 HBM4를 들고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군요. 그렇죠. AI 프로세서는 시속 300km로 달릴 준비가 됐는데 메모리라는 타이어가 못 버텨주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GPT-5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근데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가져오는 길이 좁고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HBM4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요?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아, 엔비디아? 사실상 초기 HBM4 물량은 엔비디아가 그냥 싹쓸이 할 거고요. 결국 엔비디아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HBM4 시장에선 그냥 탈락인 거죠. 결국 모든 길은 엔비디아로 통하는군요. 그런데 HBM4가 이전 세대랑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똑똑한 조수가 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메모리가 계산까지 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기존 HBM은 데이터 요청이 오면 그냥 창고에서 물건 꺼내주는 역할만 했어요. 근데 HBM4부터는 칩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로직 다이라는 두뇌의 역할이 훨씬 커졌어요. 로직 다이요? 데이터를 GPU로 보내기 전에 메모리단에서 미리 간단한 분류나 정렬 같은 그런 기본 처리를 해주는 거죠. 와, 수동적인 부품이 아니라 능동적인 부품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3사 모두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개발한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내놓고 누가 우리 아이를 선택해 주실 건가요?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인 겁니다. 선택받기 위한 오디션이네요. 그렇다면 현재 오디션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SK 하이닉스의 HBM4는 스펙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본 자료에는 16단으로 쌓아 올린 48기가 용량에 초당 2TB 이상의 대역폭이라고. 잠깐만요. 초당 2TB요? 네, 2TB. 그건 고화질 영화 수백 편을 1초 만에 옮기는 속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죠. 그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SK 하이닉스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요? 바로 어드밴스드 MRMUF라는 공정이에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기술입니다. MRMUF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듣기로는 칩을 다 쌓은 다음에 액체 보호제를 한 번에 쏴서 굳히는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쓰는 TC-NCF 방식, 그러니까 칩을 한 층씩 쌓을 때마다 얇은 필름을 까는 방식이랑 비교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건가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TC-NCF 방식은 마치 그 터키 디저트, 바클라바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바클라바요? 아주 얇은 반죽 한 층 깔고 시럽 바르고 또 한 층 깔고 시럽 바르고 정교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네네. 반면에 MRMUF는 케이크 틀에 재료를 층층이 다 쌓아놓고 마지막에 액체 초콜릿을 한 번에 쫙 부어서 전체를 굳혀버리는 것과 같아요. 와, 비유가 재밌네요. 바클라바와 초콜릿 케이크라니. 그럼 MRMUF는 속도만 빠른 건가요? 아니요. 더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HBM4는 D램 웨이퍼를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30마이크로미터까지 갈아내서 16장을 쌓아야 하거든요. 30 마이크로미터요? 네, 거의 종이장 수준이라 칩이 감자칩처럼 쉽게 휘어버리는 뒤틀림 현상, 즉 월페이지가 생겨요.
그런데 MRMU4는 액체 소재가 칩 사이의 미세한 틈까지 완벽하게 채우면서 전체 구조를 단전하게 잡아주니까 이 뒤틀림 현상을 제어하는 데 아주 유리하죠. 아, 수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비율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해요.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나믹스라는 소재 기업과 독점 개발한 이 기술 덕분에 HBM 시장의 왕자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니 거의 완벽한 기술처럼 들리는데요. 자신들의 성공 방정식인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정말 의외인데요. 잘 쓰고 있는 자기들만의 무기를 왜 바꾸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결정 속에는 SK 하이닉스의 자신감과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전부 담겨 있거든요. 네. 이 결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플럭스리스가 뭔지 알아야 해요. 네, 플럭스리스 본딩. 이름부터 플럭스가 없다는 뜻인데 이 플럭스라는 게 대체 뭔가요? 그걸 없애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어려운 기술인 거예요? 기존 공정에서는 16개 층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기 위해 수천 개의 마이크로범프라는 아주 작은 구리 기둥을 사용해요. 네. 그런데 구리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녹이 슬잖아요. 산화막이 생기죠. 이 산화막을 제거하고 범프를 깨끗하게 붙이기 위해 플럭스라는 화학 약품을 발라줍니다. 아, 일종의 용접 보조제 같은 거군요. 네, 세정제 역할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이 플럭스를 쓰고 나면 반드시 세척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찌꺼기가 남을 수 있어요. 아, 이 찌꺼기가 나중에 제품 불량의 원인이 돼서 수요를 갉아먹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특히 앞으로 20단, 24단 이렇게 계속 높이 쌓으려면 층마다 플럭스를 버르고 씻어내는 과정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아예 플럭스를 쓰지 말자는 목표를 세운 거고 그게 바로 플럭스리스 기술인 거죠. 더 높이 쌓기 위한 미래 기술이었군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왜 이걸 시도하다가 시기상조라고 결론 내린 거죠?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혔나요? 작년 4분기부터 아주 진지하게 평가를 진행했는데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어요. 첫째, 성능이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아직 기술이 완전히 무르익지 않아서 플럭스를 안 썼더니 오히려 접합 불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아, 둘째는 비용이에요. 새로운 장비, 새로운 소재를 써야 하니 원가가 껑충 뛰는 거예요. 그렇군요.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없는데 돈은 더 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네요. 맞아요. 시장 1위 기업으로서 차세대 기술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할 HBM4의 품질과 수율을 담보할 수 없는 모험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아직은 수없이 검증해서 안정화시킨 MRUF가 성능, 수율, 비용 모든 면에서 최고의 무기다라는 아주 냉정한 판단을 내린 거네요. 네,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 같아요. 하지만 기술 경쟁이라는 게 내가 숨을 고르는 동안 경쟁자는 저만치 달려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안정적인 길을 택한 사이에 최대 경쟁자인 삼성전자는 뭘 하고 있나요? 오히려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더 급진적인 기술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의 전략은 어차피 거쳐가야 할 플럭스리스 같은 징검다리는 건너뛰고 한 번의 끝판왕으로 직행하겠다는 거죠. 끝판왕이요? 그 끝판왕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요? 그건 또 뭔가요? 플럭스리스보다 얼마나 더 대단한 기술인 거예요? 마이크로 범프라는 구리 기둥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술이에요. 기둥을 직접 맞대서 원자 단위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기둥이나 접착제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와, 마치 두 개의 금속을 그냥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신호가 오가는 길은 극도로 짧아지고 칩 전체의 두께는 훨씬 얇아지며 열도 더 잘 빠져나가요. 이론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3D 패키징 기술인 셈이죠. 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최종 목표를 향해 바로 달려가는 전략이군요. 정말 삼성다운 과감한 승부수네요. 근데 이거 리스크가 아주 커 보이는데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HBM4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삼성의 전략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는 거죠.
HBM3와 HBM3E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겼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HBM4에서는 추격자가 아닌 게임의 롤을 바꾸는 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삼성에게는 이 과감한 전략을 뒷받침할 또 다른 무기가 있잖아요. 네, 바로 턴키 솔루션이죠. 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HBM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든다는 거요. D램, 로직 다이, 패키징까지요. 그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를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서 1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서 사와요. 그런데 삼성은 이걸 자체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직접 만들죠. 12나노랑 4나노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엔진은 벤츠에서 사오고 변속기는 보시에서 사와서 조립하는 회사랑 엔진부터 변속기 차체까지 모든 걸 자체 기술로 설계하고 최적화해서 만드는 회사 중 누가 더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겠네요. 모든 부품의 궁합을 처음부터 최고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D램과 로직 다이를 서로에게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 있고 공급망 전부 내부에서 통제하니 돌발 변수도 적고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SK 하이닉스가 마냥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서요. SK 하이닉스가 MR-MUF 핵심 소재를 독점 공급받던 일본 나믹스와의 계약이 곧 끝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 그 점도 시장이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나믹스와의 독점 계약이 약 1년 정도 남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독점이라는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바로 그 기술을 쓸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미 수조 원을 투자해서 TCNCF 공장을 지은 삼성이나 마이크론이 갑자기 MR-MUF로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후발주자들이에요. 후발주자라면? 중국 말씀이신가요? 네. 특히 중국의 CXMT 같은 업체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 검증된 1등의 기술을 우리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CXMT가 MI-MUF 기술을 기반으로 H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계속 들려오고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고민이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장비를 공급받던 한미반도체 대신 ASMPT라는 다른 회사에 TC 본더 정비를 주문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드디어 플럭스리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ASMPT가 플럭스리스용 장비에 강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정통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번 발주는 차세대 기술 연구용이라기보다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기존 공정의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보는 게 맞아요. 다른 길로 가려는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네, 오히려 당분간은 MRUF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복잡하게 얽힌 HBM4 기술 경쟁의 속사정을 한꺼풀 벗겨본 느낌이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AI 시대의 필수 부품인 HBM4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요. 현재 시장 1위인 SK 하이닉스는 플럭스리스라는 차세대 기술의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하게 최고의 성능과 수율을 보장하는 어드밴스드 MRUF라는 검증된 무기를 한 번 더 꺼내들었다.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을 한 셈이네요.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이 단순히 최고 성능이라는 깃발을 향해 무작정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수율, 비용, 시장 상황, 경쟁사의 전략까지 모든 걸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체스게임과 같아요. 그런 면에서 SK 하이닉스의 현재 선택은 분명 최선의 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하지만 체스판의 다음 수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선택은 현명했지만 이게 영원한 정답은 아닐 겁니다. 삼성이 만약 정말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먼저 안정적으로 양산해내는데 성공한다면 게임의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어요. 여기에 나믹스와의 계약 반려하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HBM 시장의 기술 경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죠. 결국 모든 기업의 최종 목적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더 완벽하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느냐가 미래 메모리 시장의 주인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